일본의 반도체 부품 소재 수출 규제에 이어서 그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마저 곧 현실화될 위기에 놓이면서 이 산업계의 후폭풍은 예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까지 왔습니다. 또 국민들 사이에서는 반일, 또 반대로 반한 감정이 확산되면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양상인데요. 오늘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대처 방안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짚어보는 대담 시간 마련했습니다. 이 삼성반도체에서 사원으로 입사해서 또 첫 고졸 출신 상무까지 지내며 또 화제가 됐었고 지금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을 맡고 있는 양향자 원장을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원장님의 이력이야 뭐 앞에서도 저희가 화면으로 잠깐 띄워드리기도 했고 다른 뭐 지면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네. 저희들은 본론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일본의 수출 규제가 나왔을 당시만 하더라도 뭐 참여연 선거용이다, 뭐 짧게 끝날 거다라고 얘기도 했었지만 지금은 어떤 한일 관계 재정립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 중심에 이제 반도체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을 모신 건데 큰 그림에서 지금까지의 사안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셨듯이 처음에는 이게 선거용 아니냐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세 가지 그 소재 규제 소재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구나. 그리고 당장의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 것보다는 미래를 타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 플로린 폴리미드 또 포토레지스트 그리고 불화가스 예. 이 세 가지는 그야말로 반도체의 미래를 타격했다고 보고요. 단기적인 어떤 문제보다 지금 상황에서는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예. 해결되지 않고 또 국가 전체를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면 네. 앞으로 어떤 또 소재가 또 제재 대상으로 나올지 그런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역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그 부품 소재들의 면면을 따져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산업계에서 특히 수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뭐 OLED나 스마트폰 분야에서도 충분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한순간에 그냥 정치용 이벤트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됐었던 또 공약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산업계 영향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한번 계속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이 사안이 처음에 알려졌을 때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졌던 것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일본 의존도가 이렇게 컸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만큼 현재 일본으로부터 들여오는 부품 소재가 많다는 건데 그만큼 뭐 한일 간의 역사도 오래됐고 반도체 업종에서도 좀 혈맹 관계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에 그렇게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는 특히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74% 이상 또 세계 마켓쉐어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의존도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소재 의존도가 이제 일본의 90% 이상 네. 가져가고 있는데 소재 산업도 결국은 반도체 산업에 의해서 성장이 됐던 겁니다. 네. 또한 반도체로 인해서 또 다른 장비 산업도 성장을 했던 네. 것이고 예를 들면 소재 개발을 위해서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반도체와 함께 TF를 조성하고 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이것이 반도체에 또 영향을 얼마만큼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서로 동맹 관계지 어떤 의존도를 얘기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3자의 입장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그래서 빨리 국산화 시켜야 돼라는 아무래도 불들이 많이 붙다 보니까 좀 이 의존도에 대한 그 단어에 방점이 많이 찍히는 것 같긴 합니다. 국산화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이런 사안들이 계속 이어지면 또 하나 단순하게 드는 생각이 일본도 분명히 피해를 받을 텐데 그래서 부메랑 효과를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업계에 계셨으니 그리고 지금도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아실 테니 일본 업체들의 반응이 어떤지 좀 궁금해서요. 대부분의 일본 업체들도 우리랑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소재 관련해서도 90% 저희가 의존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도 한국의 90% 이상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장기화돼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이 내고 있고요. 예.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어떤 문제가 안 보인다고 해서 이게 뭔가
문제가 없는 거 아닌가 네. 이런 시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어떤 정치적인 이슈와 결부돼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업체들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분위기 자체가. 이제 예전 그 역사를 보면 예. 한국과 미국의 동맹이 네. 사실상 일본과 유럽의 반도체 동맹을 거의 퇴출시키다시피 했습니다. 예. 그 이후로 일본은 소재, 또 유럽은 장비 이쪽으로 특화돼서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네. 그런데 이제 반도체를 만드는데 소재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한 동맹처럼 혈맹처럼 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함께 성장해 온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혈맹이 갑자기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타격을 입는다면 물론 일본 기업들도 큰 타격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네. 참 사실 저도 이런 사안에 대해서 경제적인 측면과 정치적인 측면을 좀 나눠서 생각하고 싶긴 합니다만은 일본 업체들도 부담을 갖겠지만 또 장기 집권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서 내려오는 압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뭐 들으신 바 없으십니까? 그 압박이 무엇인가 하고 제가 좀 알아봤는데요. 네. 이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 네. 예를 들면 지금 플로리폴리미드, PR, HF 이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에게 그렇게 물었다고 하죠. 전략 물자를 당신들이 수출하는데 네. 이 전략 물자들이 전쟁 물자로 쓰이는지 어떻게 아느냐. 예. 그것을 관리하고 있느냐 예.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 물자를 수출하는 기업들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출한 물자가 전쟁 물자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응할 때는 과거에 우리가 전략 물자를 어떤 식으로 관리해왔고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네. 향후 어떻게 관리할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주면 예. 이 문제가 우선은 전략 물자가 전쟁 물자로 쓰인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그러니까 개별 업체 입장에서는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이 그렇죠. 돼버리는 거니까. 당신들이 책임을 져라 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또 우리 정부 측에서도 그래도 어떤 전략 물자에 대한 수출 통제 국가로서는 그래도 모범 국가로 꼽히는데 그렇습니다. 이거를 국제사회에서 비교해 보자 하는데 일본 측에서 반응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양쪽이 다 답답한 상황인 그렇죠. 거고 일본은 정치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답이 안 나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이제 국산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네. 근데 국산화라는 것이 세 글자이긴 합니다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뭐 테스트하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리고 또 R&D도 엄청 퍼부어야 되는 문제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한마디 해주시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어떤 소재 또는 또 기술, 반도체 또 어떤 산업이든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고요. 예. 인재가 필요하고 축적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는 반도체 제조 기술에 특화돼서 발전을 해왔었고 예. 일본은 소재 기술로 발전을 해왔던 것이죠. 네.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네. 예산은 정부가 할 일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원장님께서 맡으신 바가 네. 클 것 같고 특히 축적된 기술에 대해서도 과연 우리 산업의 반도체 소재 부품에서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이 소재 규제 상황이 어쩌면 좀 심화되면 국내 기업들도 대기업 포함해서 국내 기업들도 수입차 다변화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어쩌면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일본이 이 소재 강국으로 갔을 때 처음 이것을 어떻게 했는지 국가의 컨트롤 타워는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연구소, 대학의 역할, 각 기업의 역할들이 정확하게 그 컨트롤 타워 안에서 한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지금처럼 국산화하는 소재의 중소기업들에게 그것을 다 맡겨서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각자가 맡은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함께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렇죠. 국산화가 되면 그 국산화 제품을 테스트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은 또 대기업이 돼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 삼성이나 SK나 반도체 회사가 돼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정이 돼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그런 시장이 돼주기도 하지만 그런 소재가 국산화해서 우리 국내에서만 사용된다 그러면 그 비용이 고스란히 또 반도체에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이 반도체가
또 국제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경쟁력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소재 산업 같은 경우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네. 기초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말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음. 전략적으로 성장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으로선 필요한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이제 중기부 장관하고 뭐 네. 대기업 대표와 또 기술력 가지고 네. 설전이 있어서 한번 추가로 여쭤봤고요. 화이트리스트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일에 가기를 통과하지 않을까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일본 안에서는 기정사실화돼 있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진짜 배제가 된다면 이제 물자 1,100여 개에 대해서 이제 건건이 다 수출할 때마다 일본 측에서 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의 산업계 영향력은 어느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산업계에서 말씀들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금 당장 어려움이 보이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이제 초반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 네. 도대체 어떤 소재가 어떤 형태로 어느 정도 일정으로 이 규제가 들어올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 제가 반도체 30년 개발을 했습니다만 어떤 반도체를 개발하려면 적어도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가지고 개발합니다. 예. 그래서 고객들도 유저들도 그거에 따라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또 그들의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럼 포캐스트라든지 또 응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알려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고객들은 불안해하죠. 그러면 불안해하면 결국은 마이크론 디램 네. 또 도시바 낸드 플래시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예. 결국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훨씬 더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무래도 좀 안정적인 공급처를 고객사들은 찾게 될 테니 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도미노 현상도 좀 우려될 수가 있는 건데 참 이런 수출 규제가 왜 하필 지금 나올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면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거는 초반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참여 선거가 있었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메모리에서 비메모리 쪽으로 한번 더 힘을 쏟아보겠다 하면서 정부 측에서도 약속을 했고 그렇죠. 네. 삼성전자 측에서도 네. 이재용 부회장을 필두로 해서 완전히 바꿨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런 수출 규제가 일어나면 아무래도 발전하는 단계나 속도에도 분명히 차질이 있을 테고 앞으로의 어떤 우리나라의 ICT에도 분명히 차질이 생길 네. 텐데 여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어느 정도로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가 그래도 국제사회에서 큰 무기를 가지고 정말 기술 패권 국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반도체입니다. 그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27년 동안 저희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 무대에서 1등을 하고 있는데 예. 결국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4G 시대까지는 정말 그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났었는데 앞으로 미래 산업,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미래 산업에서는 결국 비메모리 반도체의 역량과 또 집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사회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특히 삼성이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함께 갖춰서 양날개로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기술 패권 국가로서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제조 역량은 세계에서 그야말로 클래스가 다른 그 역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메모리 파운드리 사업은 TSMC를 내후년이면 능가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에 있어서 예.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어느 지점에다 둘 건지 과연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함께 패권 국가로서 전략적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게 맞는지 네. 또한 대만의 영향력을 좀 나눠주는 게 맞는지 일본과의 또 중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은지 이런 어떤 국제 그쵸. 질서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네. 미국의 스탠스도 그러니까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네요. 굉장히 중요한, 예.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한일 간의 관계에서 좀 네.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얘기는 겉으로는 하고 있는데 네. 미국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못 뛰어드는 게 그 이유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 중재자 역할을 해달라고 하면 절대로 입을 열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앞으로 그게 이제 다가올 단기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현재까지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특히 이제 반도체를 가지고 전략적 협력 관계로서 한미 동맹이 굳건히 유지되어 왔습니다. 예. 그런데 향후에도 반도체가 아니어도 예를 들면 5G, 통신 또는 AI 이런 부분에 있어서 ICT에 있어서 미국이 한국은 동맹 관계로 앞으로 가져가는 것이 전체 그 미국이 가는 방향에 따라서 맞겠다.
그렇게 인식을 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의 또 전략과 미국의 스탠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또 한마디 해주셨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떤 갈등 해결 방안이 있을까? 이것을 정치인에게 물어보면 경제 분야가 좀 빠지고 경제 전문가에게 물어보면 정치적인 약간 감정선이 드러나서 근데 원장님께서는 양쪽 다를 다 경험하셨으니 남다른 재원이나 아이디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민간에서도 어떤 협상을 할 때는 일방적인 협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윈윈 할 포인트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 물자에 대한 투명한 관리, 그걸 일단 감정을 배제한 상태에서 투명한 관리를 제시를 하고 예. 두 번째는 과거사 문제로 지금 미래의 지형을 재편하고자 하는 그런 현재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에 해결 안 될 이 문제를 민간 또 기업 정치해서 논의하는 논의체라도 먼저 시작을 하자라는 예. 제안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 생각을 하고 또 일본의 기업이든 대한민국의 기업이든 이 문제가 장기화되는 것은 절대로 바라지 않고 또한 일본 국민이든 한국 국민이든 그 동맹 관계에서 한일 간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을 정치권에도 좀 알고 함께 해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참 지금 사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답답함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양자 원장께서는 이제 전략물자의 투명한 관리와 함께 민간과 정부 또 기업 간의 좀 최소한의 태스크포스라도 만들어서 방향성을 좀 같이 해야 된다라고 제언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인 움직임들이 어떻게 나올지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의 양양자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새로운 뉴스와 투자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